축산, 검협전. 66화. 호랑이 굴에 뛰어든 허초. 무술극을 구경하다 훌륭한 눈썰미로 도사를 알아보고 추수를 훔쳐보다 불길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네. 여가장까지 아직 수십 리를 더 가야 하는데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다. 허초는 백기의 당부를 떠올리며 계획을 정리했다. 혹여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밤에는 절대 방문하지 말라고 하셨지. 차라리 근처에서 하룻밤 지내고 다음 날 아침에 가라고. 그렇다면 오늘 밤은 청숲의 마을에서 묵고 내일 아침에 가야겠다. 그러고는 걸음을 재촉해 한달음에 70리 산길을 달려갔다. 마지막 산기슭을 돌자 멀리 청숲의 마을이 보였다. 초경이 지났음에도 징소리, 북소리가 요란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마을 광장에 세운 무대에서 무술극이 한창이었다. 무대 앞에 큰 횃불 2개와 작은 횃불 수십 개를 밝혀 대낮처럼 환했다. 그 앞에 온 마을의 남녀노소가 구름처럼 모여 있었다. 무대 주변에 늘어선 수많은 노점은 설맞의 떡과 각종 주전부리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풍년이 들었는지 먹거리가 풍족하고 활기가 넘쳤다. 허초는 슬슬 배가 고프던 차에 기름진 음식을 보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다. 챙겨온 권량이 있었지만 먹음직한 통닭 1마리와 만두 4개를 사고 고추기름을 넣은 국수 한 그릇까지 뚝딱 해치웠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객잔을 찾으려다 마침 무술극이 절정에 달했기에 잠시 구경하기로 하였다. 이때 문득 고개를 돌리다가 무대 반대편에 서 있는 덩치 큰 도사가 눈에 들어왔다. 마을 사람에게 무언가 묻는 것 같은데 얼핏 나구라는 말이 들렸다. 귀가 번쩍 뜨인 허초는 무대를 기웃거리는 척하며 도사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러나 도사도 도사와 이야기하던 늙은 농부도 허초가 가까워지기 전에 이미 자리를 옮겨버렸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도사는 키가 7척이 넘고 귀골이 장대했다. 원래도 붉은 얼굴인 듯한데 횃불이 비추어 불꽃처럼 이글거리니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도사는 곧 사라졌고 농부는 조금 떨어진 인파 속으로 들어가 목을 빼고 무술극을 구경했다. 허초는 조심스럽게 농부의 등 뒤에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말을 걸까 궁리하는데 무술극에 푹 빠진 농부가 뒤로 휘두른 팔이 허초 가슴께에 닿을락 말락하였다. 옳다구나 싶어 가슴을 슬쩍 내밀어 일부러 그 팔에 부딪혔다. 뒤를 돌아본 농부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허초가 대갓집 도련님인 줄 알고 큰일 났구나 싶어 황망히 머리를 조아렸다. 허초의 태도가 온화하고 겸손하니 더욱 어쩔 줄 몰라 하며 묻는 말에 꼬박꼬박 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무술극을 구경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무술극이 끝나자 구경꾼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농부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휘청거리다가 허초의 도움으로 무사히 인파 속에서 빠져나왔다. 마침 허초가 객잔을 구한다고 하자 고마운 마음에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허초가 덥석 따라가기 무엇한 듯 은근히 사양하자 농부가 재차 권했다. 이곳은 궁벽한 산골 마을이라 번듯한 객잔이 없습니다. 간혹 지나는 관원들도 민가에서 묵지요. 인품이 훌륭한 젊은 공자이기에 정중히 청하는 것인데 어째 사양하십니까? 허초는 농부의 성의를 보아 더는 사양하지 않았다. 농부의 집은 백보 남짓한 가까운 거리였고 대문에 들어서자 머슴이 달려와 두 사람을 맞았다. 농부는 성이 상이고 부자는 아니지만 넉넉한 형편이었다. 허초는 농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여가장 이야기를 꺼냈다. 여장주가 돌아온 후 과군박이란 자가 나타나더니 그 수하에서 못된 짓 하던 놈들을 전부 끌어모은 것 같더군요. 각각 패거리가 여장주 삼형제를 부추겨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여말한 놈이 가장 악랄합니다. 그젯밤에 공물을 준비해 신을 모시는 공연이 있었는데 여가장 놈들은 극악무도한 데다
인색하기 그지없어 곡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공연을 시작할 즈음 염화 패거리가 나타나 여과장 곡물을 빠뜨린 건 여과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더군요. 우리 마을에 1년 내내 매군이 끊이지 않을 거라며 악담을 퍼부으며 단상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하는 수 없이 미리 마련했던 곡물만큼 더 준비해 염화 몫을 올리고 촌장이 100배 사죄했더니 그제야 행패를 멈추더군요. 정말 악랄한 놈입니다. 듣자니 4달 초사흘에 대가장과 한판 벌일 모양인데 대가장 사람들을 잡아가둔다고 산 곳곳에 감옥을 만들었답니다. 어제는 진가장 장주랑 아구란 놈이 합세했다는 말을 들었고요. 걸핏하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더니 대체 왜 태평성대를 누리지 못하고 이 난리랍니까? 그나저나 대가장 장주는 올곧고 인품이 훌륭하다던데 어쩌다가 저 흉악한 놈들한테 원한을 사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까 그 얼굴 붉은 도사 말입니다. 이 마을 사람인가요? 기골이 정말 장대하던데요. 농부가 당황하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공자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언사에 조심성이 없군요. 그 도사는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한창 재미있게 무술극을 보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그 도사가 바로 뒤에 서 있더군요. 눈이 마주쳐 빙긋 웃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볼수록 범상치 않더군요. 공자도 그 붉은 얼굴 보지 않았소? 우리 마을은 여가장과 오리남짓으로 아주 가깝고 상담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입니다. 내가 두 마을 사람들 얼굴을 거의 다 아는데 그 도사는 확실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눈빛이 아주 날카로웠지요. 나이 탓에 눈꺼풀이 처져 다른 사람은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나는 키가 작지 않습니까? 무심코 도사를 올려다보는데 눈꺼풀 틈새에서 강렬한 빛이 번뜩이더라니까요. 어찌나 눈부신지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어요. 가만 보니 장대한 귀골과 붉은 얼굴, 강렬한 눈빛과 긴 수염까지 사당에서 본 용왕님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오늘 무술극이 용왕님께 바치는 공연인데 용왕님이 친히 오셨으니 올해는 틀림없이 대풍이 들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그 정도는 알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입을 잘못 놀렸다간 용왕님이 노하셔서 대풍은커녕 해마다 물난리로 고생하는 여가장 꼴이 날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떠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고 묻는 말에만 공손히 대답하고 나서 용왕님이 편히 무술극을 보시도록 자리를 피했지요. 두어 걸음 가다 돌아보았는데 역시 순식간에 사라지셨더군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 없지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운신법을 쓴 것이 분명해요. 이 정도면 용왕님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그 자리에서 별말 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내일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인데 정말 다행이요. 사실 허초는 여가장에서 불러들인 고수인가 싶어 물었던 것이라 용왕이 현신했다는 말에 맞장구 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산골 마을 사람들이 워낙 고지식한 편이라 입씨름을 하고 싶지도 않아 적당히 넘겼다. 어르신 말씀을 들으니 정말 용왕님인 것 같네요. 한데 그 용왕님이 나씨 어쩌고 하는 것 같던데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나구라는 자에 대해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꺼냈다면 모른 척 했겠지만 용왕님이니 혹여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살펴 주시겠지 싶어 대답했지요. 그런데 용왕님이 나구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나구가 원래 타고난 선골인데 뜻하지 않게 악한 길로 빠졌는지도 모르죠. 운 좋게 인연이 닿아 용왕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닐까요? 허초는 대꾸는 하지 않았으나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밤이 깊었다. 머슴이 화로를 들여놓고 잠자리를 준비한 후 농부도 편히 쉬라며 방을 나갔다. 허초는 침상에 누워 도사가 어떤 사람일지 생각하다 잠들었다. 이튿날 농부가 직접 간단한 식사를 내왔다. 허초는 옥매무새를 정리하고 식사를 한 후 감사 인사를 건네고 길을 나섰다. 어제 상담에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어쩌지?
말을 바꾸기 못해서 농부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기슭 지름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단숨에 산 중턱까지 올라간 후 산길을 가로질러 여가장에 도착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